부동산 현안을 좀 살펴볼게요.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연일 SNS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. 보통 뭐 평일 업무 시간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밤 늦은 시간 11시가 넘어서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깨어있으면서 국정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침 7시 막 넘거나 6시 뭐 전후 요때 막 올리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내용들이 좀 그냥 이 언론에서 보기에도 조금 압박 용도다. 네. 압박성 문구가 좀 많다. 물론 설명하는 문구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체감하는 게 매우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압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언론사들의 평가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가장 큰 사안은 그런 거죠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5월 9일 날 종료될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, 이제 마지막 기회다. 그리고 또 요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언어 해독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이에요.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며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다. 망국적 투기 펀드라고 억가하지 말아라. 이렇게까지 기사를 또 요거를 링크해 가지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글만 보면 뭐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글만 보면 범죄도시 2에 나온 얘기 같아요. 너 납치된 거야. 지금 정말 글만 보면 딱 그렇게 되는데요. 저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 지우고 이 글을 가지고 어떻게 느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 강압적인데요. 영화 대사인가요?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게 뭡니까? 집 팔라는 거잖아요.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. 5월 9일까지 그 유예를 해줄 테는데 유예하는 게 마감이 되니까 그 전에 집 팔라 이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기획신당에서 얘기하잖아요. 네. 니네 먼저 팔아라.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헤럴드 경제에서 아까 10시 20분에 단독을 달아서 낸 기사 중에 하나가 청와대하고 따옴표 한 다음에 다주택 참모들도 집 팔라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.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 청와대의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아까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아까 그 김금식 그 오셨을 때는 민주당 얘기도 해서 각 당의 내전이다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 내에 내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내에 집을 팔던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.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나간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우두두 나가가지고 고위공직자들 수석이나 혹은 뭐 비서관, 수석비서관급이나 혹은 장관급들이 청와대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이 단독 기사가 헤럴드 경제에서 방금 나갔는데 다주택 참모들도 집 팔라.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강유정 대변인이 과연 어떠한 말을 할까 좀 궁금합니다.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오늘 오후에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. 네. 네, 그 강유정 대변인도 두 채? 그죠? 네. 그리고 또 보니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다주택자님 7채요? 네네. 오, 네,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. 부럽다. 7채요? 그러면 다주택자 중에도 완전 다주택자인데 저는 좀 드는 생각이 다주택자가 나쁜가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정들이 다 있거든요.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지분을 조금씩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이 한 채, 두 채, 수만 채 가지고 이거를 징벌적으로 대하겠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. 그리고 다주택자가 나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프레임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이 다주택자들 덕분에 전세를 이용해서 전세 끼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또 해주는 것들이 다주택자 분들이에요. 그래서 신혼부부들 특히 이런 경우에 전세를 먼저 들어간 다음에 돈을 더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게 계층 사다리 역할이 되려면은 매물이 전세 매물 같은 게 많이 나와줘야 돼요. 이게 우리나라의 사실은 이 부동산 투자의 국룰이에요. 부동산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에요.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갑자기 다 투기성으로 몰아놓고
그러면 이 정부 말대로 하자면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돈들이 투기고 죄악이다. 그러면 그 돈을 빼서 정말 그 이준석 대표 말처럼 코스피에 다 짱박아 넣을 겁니까?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? 어느 게 국민들에게 안전자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5,000p 축포를 쐈습니다. 5,300 이랬다 갑자기 5,000 아래로 떨어집니다. 이런 불안전한 이 시장에 국민들의 이 평생의 내 집 마련의 자산을 쏟아붓게끔 정부가 종용을 한다? 저는 그것도 건강한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보니까 지금 헤럴드 경제 뉴스를 보니까요.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. 요게 따른 겁니다. 제가 분석한 건 아니니까. 청와대 참모진 53명 중에서 20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증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. 이 중에 다주택자는 11명이고요. 거주하고 소유를 분리한 이들까지 확대하면 2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. 그러니까 5월 9일 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말한 집을 팔라. 마지막 기회다.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. 팔아라. 했던 이 대상자들입니다. 그래서 청와대 참모가 몇 명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강유정 대변인, 봉욱 민정수석, 문진영 사회수석, 최성아 해외 언론비서관,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, 이태영 민정비서관. 이분은 변호인 출신이죠. 이재명 변호인 출신. 김현지 제1부속실장,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강 대변인 같은 경우니까 뭐 하나만 말씀해 드리면 아크로비스타, 아크로 리버파크, 아크로 리버파크 네. 45평짜리인데 이게 공시 가격이 35억이네요. 지금 매물로는 7, 80억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. 이거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기사 내용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. 오, 대단하네. 그리고 또 용인에도 집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뭐 부모님이 산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. 근데 여기서 가장 황당한 게 국토교통비서관, 이분이 집을 세 채 갖고 계시거든요. 이분이 국토교통비서관인데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요. 또 강남구 대치동에 다가구 주택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종시에도 무슨 집이 또 한 채가 있어요. 이 다세대 주택 75억짜리 이거는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왜냐하면 대치동에 소재 다세대 주택 등 75억 원의 건물 자산.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빌라를 말하는 건가? 임대업을 그렇죠. 등록해놓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건가? 임대사업자일 수 있겠네요. 임대사업자라고 네. 봐야 되죠. 근데 국토교통을 담당하는 분이 이재명 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쓸 때마다 이런 거 담당 비서관한테 이거 한번 검토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. 한밤중에 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쓸 때마다 SNS에 글을 쓸 때마다 담당자한테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까? 그럼 담당자가 각하 저도 세 채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? 5월 9일까지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한 7월 9일까지 안 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지 않나. 그렇죠. 살려주세요 해야죠. 네, 그래야지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혹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는데 아마 다른 분들 뭐 그렇다 치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대장동에 뭐 하나 있고 뭐 청주에도 뭐 하나 있고 둘째 치고 국토교통비서관이 집이 세 채가 있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,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진정성을 전혀 못 믿겠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계양구에 가면서 분당집을 안 팔고 가지 않았어요. 그것도 6억을 올랐다고 하는데 또 희한한 게 이 청와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집값이 상승한 게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엄청 올랐거든요. 일부러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포인트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장관 국무위원으로 네. 넓히면 더 많을걸요? 네. 그렇죠. 지금 한성숙 중기부 장관 같은 네. 경우에는 일단 잠실에 있는 게 27억인데 주택수가 4주택입니다. 4주택. 야. 4주택. 집이 네. 4채예요? 어떻게 하면 내치가 돼요? 그게 중앙일보 보도인가요? 네, 중앙일보. 또 중앙일보. 조선일보도 있습니다. 네. 그 내용은 더 확인해 봐야긴 하겠지만 중앙일보,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. 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드릴게요, 장관님.
사실 그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가장 관심 있게 본 거는 공직자 윤리위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들이 좀 궁금했는데 그쵸.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모든 언론의 시각과 또 보좌진들의 시각이 부동산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. 우리가 사실 예. 근데 서학개미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너무 세네요. 네 맞습니다. 네, 예. 누가 뭐 테슬라 97억어치 갖고 있고 네. 또 애플이랑 엔비디아 주식해가지고 200억 넘게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가? 테슬라 97억 저 기억이 나는데 네, 누군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부러울 뿐입니다.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. 우리는 뭐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. 부러워요. 네, 부러워요. 근데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환율 방어시켜야죠. 그렇죠. 네, 미장하지 마시고 이제 국장으로 네. 돌아오셔야 됩니다. 다 자. 판매하십시오. 우리 관세 전문 우리 김용훈 대변인한테 물어봐야지. 자,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소득이 사실상 없었죠. 네. 그거 왜 갔다 온 거예요? 아니 비행값이 맨날 아깝습니다. 급파. 네, 미국에 급파예요. 급파야. 급해서 급파. 다녀오면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. 소통을 하고 상부 왔고, 마련. 네. 소통을 잘 하고 왔고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. 그놈의 이해 폭은 참 넓기도 넓어. 그 제가 한번 쭉 봤어요. 이 이재명 정권 시작하면서부터 대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나? 딱 두 글자. 뭐? 오해. 아. 그래서 이 오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썼을까? 제가 또 이렇게 또 구성을 한번 해봤었죠.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재밌잖아요. 그 이재명 대통령 처음 취임을 할 때부터 어떤 기자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. 친중 정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때 그 오해를 불식시키겠다. 그러니까 본인께서 먼저 이제 오해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뭐 억압하고 쳐들어가고 뭐 그런 SNS 메시지가 아주 험악하게 그 한미 그 우리가 정상회담이었죠. 네, 바로 직전에 나왔던 뭐 purge, 뭐 revolution 이런 표현 나왔을 때도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. 그 뒤에 김정관 장관도 오해, 여한구 오해,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도 오해. 다 오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누가 오해라는 거예요? 누가 도대체 오해를 하는 건지. 그러면 이번에 이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급파가 되면서 오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오해라는 표현을 쓸지. 그럼 이번에 왜 가는 거냐?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관세. 원래 25%였던 거를 조인트 팩트시트를 쓰고 나서 우리가 대통령이 거기는 바로 행정명령으로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5%로 미국은 약속대로 먼저 낮춰줬어요. 그럼 우리도 약속대로 이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25%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거 하나. 그다음 두 번째가 원자력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원자력 협정을 바꿔야지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 관련된 것들을 추진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두 가지 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과연 돌아오면 무엇이라고 할까? 일단 오해는 해소됐다라고 얘기할 것 같다. 저는 이렇게 한 표를 오해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무슨 오해는 해소를 그러니까 또 하러 우리의 가요? 요구 사항을 말하려면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죠. 그렇죠. 이게 명확한 해법입니다.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올린 거는 한국 국회에 대해서 왜 국회가 이거를 비준을 안 하냐, 왜 법을 통과 안 시키냐라고 했으면 지금 비준이나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미 25% 올라서 요걸로 하기도 애매하고 벤스 부통령이 말한 게 소년보 목사라는 이름을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. 소년보 그렇죠. 목사가 지금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는데 소년보 목사를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부탁을 하던가 특사로 보내던가 해가지고 이미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. 쿠팡에 대해서 그 벤스 부통령도 얘기했고 영킴 하은 의원도 얘기한 점에 대해서 쿠팡 미국 기업 괴롭히지 마라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쿠팡 TF팀이 출범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.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예 출범을 안 한다고 하던가 혹은 아니면 뭐 다른 대책을 하던가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워요. 쉽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주면 관세도 풀리는 건데 그렇죠. 미국이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풀어주고 가가지고 우리가 때만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고 오해가 있다라는 그러한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우리나라 기업만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형국입니다. 그런데 김일성 총리가 어젠가요? 그저께인가 뭐 기자회견인가 무슨 뭐 어느 그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 이전에 벤스 부통령과 구축한 한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 가지고 좀 비판이 많았잖아요. 근데 네.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상황이 있기 전 관세 재인상 압박 있기 전에 한라인을 개선하길 잘했다고 평가한다.
아니 한 라인이 있으면 그 조연 장관이 갈 필요도 없죠. 그렇죠. 아니, 이거 쿨라인 아니에요? 쿨라인? 한 라인이 아니라 지금 거신 번호는 아니 한 라인이 있으면 넘버. 김정관 장관도 갈 필요 없고 조현 장관도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쿨라인 같은데. 예, 콜드라인이나.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라인 뚫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그럼 네. 뭘 들어온 거예요? 네. 우리가 보통 열몇 시간씩 날아갔다 왔다 네. 갔다 하지 말고 네. 그래서 한 라인으로 바로 하라고 한 라인 설치한 거 아닙니까? 근데 보니까 전화번호도 제가 생각해봤어요. 이 한 네. 라인은 무슨 번호로 얻어온 걸까? 우리가 보통 이런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개인 폰 있고 업무 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업무 폰을 얻어왔을 것이다. 집번호. 네, 그럼 이게 연락이 집번호, 내선 번호. 네, 네, 네. 뭐 그런 거 얻어왔을 것이다. 아니면 이메일만 아. 있다, 뭐 이런 정도. 근데 왜 그럼 한 라인이 가동이 안 될 거라고 보느냐? 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시그널이라는 걸로 소통을 합니다. 아. 네, 그 어플로 다 소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. 시그널로 하지 뭐 문자로 전화로 이렇게 잘 안 하지 합니다. 않는다. 네, 그래서 시그널 아이디 친구 추가가 안 됐으면 이거 무효다. 저는 뭐 아. 농담이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경로했던 부분은 25%로 올릴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. 미국의 이 주요 행정부 사람들도 몰랐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정정을 하고 싶은 게 이미 뉴스 보도에 나온 게 25% 올랐다고 우리가 부랴부랴 대서특필 할 때 슬그머니 나왔던 기사에 보면은 13일에 1월 13일에 미국에서 6개 부처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정관 장관 앞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참조인으로 뭐 외교부터 해가지고 쭈쭈쭈쭈 부서를 넣었어요. 네. 그때 빨리 이 팩트시트의 내용을 이행해달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었거든요. 있었죠. 그래서 이것도 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외교적 수사를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. 저는 처음에 주 유엔 대사를 그 본인의 변호인 출신이었나요? 아니면은 네, 변호인 그죠? 출신. 예. 네. 차모 그래서 변호사. 네. 차지훈 변호사였던 것 차지훈. 같은데 네. 네. 그분을 선임할 때부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외교 참사 난다. 네. 이게 외교적 수사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국회 비준 동의를 지적을 했습니다. 뭐 어프로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근데 이거를 이야기한 것은 그냥 한번 툭 친 거예요. 알아서들 잘 하라고. 국회 탓 한 번 해준 거예요. 그렇다고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합니까? 3억 넘는 순금 왕관까지 선물로 네. 받았는데 그거 함부로 이렇게 쿡 찌르면 안 돼요. 반품이 어려워요. 왕관은. 그러면은 이 국회 비준동이라는 거 하나 치고 갔으면 외교부는 뭘 해야 되느냐?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게 뭐에서 대해서 화가 났냐?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. 온풀법.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침해, 그다음에 쿠팡 사태, 소년보 목사 및 교회 탄압, 그다음에 입금 안 된 거. 네. 네, 이것도 이번 분기에 어렵다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구윤철 부총리가 이것도 사실은 저는 전술적으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농산물 관세 인하 관련된 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됐다가 부랴부랴 이틀 전인가 하나 지금 통과가 됐어요. 네. 무관세로 감자. 네, 감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, 반도체 지금 이행 안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. 네, 그러니까 걱정입니다. 그 조금 있으면 설날이잖아요. 설날이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? 네. 이 김민석 총리의 한 라인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의 친형은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? 이 미제 콜라에 넘어간 이 친미주의자 같으니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봐 내 앞에서라고 할지 저는 이 설날에 이 김민석 총리의 가족 모임에서 이 대미 관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. 네. 네, 영통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. 네. 굉장히 궁금한 대목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계속 자극하고 있어요. 그 한국 서해상에서 재난 대응이나 이런 훈련에 대해서 뭐 합동 훈련도 중국하고 합동 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.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. 이런 거 하나하나가 미국 관세 협상을 풀기에는 많이 물 건너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저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수감돼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한테 접견이나 면회 가서 고견을 좀 구하세요. 맞아요. 예, 영킴 의원이 영어로 얘기할 때 영킴 의원이 뭐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강경화 그 주미대사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어떠한 조언도 못한 거예요. 근데 한덕수 총리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력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어라. 왜냐하면 외교는 여러분들 외교는 여야가 없어야 돼요. 왜냐하면 행정고시, 뭐 이러한 뭐 사법고시, 뭐 이러한 고시층들에 대해서 외무고시라 그래가지고 외교부만 따로 뽑는 거에 대해서 행정고시를 볼 때 우리가 뭐 아까 말한 뭐
기술고시나 뭐 행정이나 뭐 다양한 행정고시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외무고시만 왜 외무고시로 불리냐?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바뀌자마자 외교 라인을 싹 다 갈아 엎으면서 아주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여기저기 앉혀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게 고견을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두 분 다 아주 오늘 즐거웠습니다. 말씀도 많이 잘 해주셨고 또 어제 그 의원총회 관련된 또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우리는 이제 그때 다음 주에 뵈야 되는데 그때가 또 설 연휴라 가지고 아쉽지만 그 다음 주에도 뵈야겠네요. 네. 하여튼 또 중간에 또 한번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.